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라는 말이 있죠. 아마도 그건 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기 마련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걸 감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딸만 둘 있는 집안의 장녀이고요. 저마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저희 집은 사는 형편이 무척 평범했어요. 제 유년 시절을 돌아보자면 늘 넘친 적도 부족한 적도 없었던 것 같네요. 부모님께서는 맞벌이를 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셨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재학 도중에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면역 관련된 질환이었는데 이게 치료하기도 관리하기도 정말 까다로운 것이었거든요. 병원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정 취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수연이 이제 곧 대학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일을 이대로 쉬어야 한다니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아.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마음의 병이 날 것 같아. 그냥 나 다시 밖에 나가서 일할까 싶어. 엄마, 병원에서 하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관리 못하면 나중에 일 키우게 된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무조건 쉬세요. 그간 한 번도 일 안 쉬고 다녔으면 이제 쉴 때도 되셨어요. 모든 대학이 다 등록금 비싼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아서 잘 골라 들어가면 돼요. 나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지? 아이고, 우리 기특한 맏딸. 나는 정말 우리 수연이 덕분에 힘을 얻을 때가 많아. 부모 속 안 썩여, 동생 잘 챙겨. 도대체 우리 맏딸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정말 나는 모르겠다. 엄마도 참, 이 정도도 안 하는 자식 있으면 놔보라 그래요. 엄마는 맨날 제가 천하의 효도라도 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진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엄마와 대화를 하였던 저였지만 사실 그때 머릿속으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엄마는 일을 못 하실 것이고 병원비로 꾸준히 돈 나갈 일만 생겼으니까요. 제가 외동이면 모를까 챙겨야 하는 동생도 있었고 아빠도 타고나신 건강체질은 아니었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왠지 대학 생활에 대한 열망을 흩어버렸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고심 끝에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고졸 입사 전형으로 좋은 일자리가 나왔던 시기였고 저는 바로 취업부터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아주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단 1년이 지났을 때 제가 이 선택을 하기를 잘한 것이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응급수술을 무조건 받으셔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때 깨달았죠. 아, 사람이 늘 비슷한 일상에서 살아가며 예상 범위의 지출만 하진 않는구나. 만약 제가 돈을 벌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때 무척 힘들 뻔했어요. 수연이가 이 하랏빛 수술비 들어가는 그 큰 돈을 내놨다면서 언제 이렇게 다 커서 기특하고 장한진을 다 한 건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런 목돈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저였으니까 한 것뿐이에요. 형편과 요건이 되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죠. 수연아, 남에게 베풀고 기부하고 선행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 중에 부자가 몇이나 있나 찾아봐라. 죄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사람들 뿐이지. 형편이 되고 요건이 되어서 내놓는 게 아니라 마음씨가 곱고 예뻐서 내놓는 거야. 우리 한씨 집안에 대대로 물려줄 재산만 있었어도 내가 우리 손녀 수연이한테 다 주었을 것을. 별로 쓸모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재산뿐이라 이 할아비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세상 떠날 때 수연이 너를 반드시 잊지 않으마. 이번 일로 이 할아비가 단단히 마음 먹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불로장생할 욕심 부리세요. 세상 떠나신다는 말씀 벌써부터 하지 마시고요. 저는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어요. 마음씨 한번 넉넉하기도 하지. 수연이 데려가는 놈은 전 세계 나라를 10번도 더 구한 놈일 게다. 어떤 놈이 될진 몰라도 거참 복받은 놈일세. 할아버지께서 병실에 누우신 채로 그렇게 너스레를 떨어주셨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하네요. 일을 시작한 뒤로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았건만 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게 허무하기도 했지만 웃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그래, 이게 돈의 목적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웃어넘겼네요. 저도 제가 어떤 놈하고 만날지 어렸을 땐 참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사람이 심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연애도 하고 인간관계도 넓히고 이러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대 중반까지는 누구를 만나보지도 못했고요. 나이가 좀 차고 나서야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저는 희한하게 연애를 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제가 이상한 남자들만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수준이 되게 평범한 줄 알았는데 이게 못 사는 거였어? 평균보다 내가 여러모로 떨어지는 조건인 거야? 내가 아주 커다란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네. 이런 나하고 설마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남자가 존재할까? 제가 엄청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취하며 지낼 때였는데요. 연애나 결혼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건만 희한하게 그때 새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람 일이란 게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 만난 상대가 바로 제 남편이 되었던 건데요. 지인이 겹치는 바람에 모임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연락처를 서로 교환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2달 후 제가 남편과 사귀고 있었죠. 홀린 듯이 사귀게 된 남편은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말수 자체도 적었고요. 얼굴에 짓는 표정도 맨날 거기서 거기라서 리액션도 부족했어요. 표현을 크게 안 하다 보니까 대체 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말주변마저 별로 없는데 회사는 어떻게 다니는 걸까 싶었네요. 이 사람 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쯤은 궁금증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집에서 먼 바람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데이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남편 자취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금세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좀 느끼고 있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만 오래 하고 싶지 않아서 어디라도 빨리 취직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회사 들어온 건데 내가 욕심이 있어서 지금 이직 생각이 있거든. 이직 성공하고 나면 너한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결혼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 뭐? 결혼? 지금 나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 맞지? 오빠, 내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지? 당연히 너랑 결혼할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도 하는 거지. 너는 나하고 결혼할 생각 조금도 안 해본 거야?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좋고 많이 고맙고 한편으로는 감동이기도 한데 과연 내가 오빠하고 어울릴 만한 짝인지는 스스로도 모르겠어. 자꾸 내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거든. 이거 하나만 마음에 걸려서 그래. 절대 아니야. 너 성실하고 착하고 배려심 깊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늘 이타적이고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스스로를 낮춰. 그러지 마.
나는 너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어머, 웬일이야? 오빠가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맥주 한 캔 들어갔다고 지금 평소보다 말을 잘하게 된 건 아니지? 아무튼 그러면 오빠의 진심만 보고 믿으면서 나도 용기 내볼게. 나도 오빠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하게 있으니까. 담담한 척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 제가 얼마나 놀랐었는지 몰라요. 연애하고 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남편을 만나면서도 제가 이 사람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깊은 사이가 되어도 결혼까지는 어려울 듯 싶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저보다 훨씬 조건이 좋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집에서 늦둥이 아들이었죠. 위로 누나만 2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언감생심 결혼이라는 욕심 따위는 부린 적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상황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저는 충동적으로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다 드려버렸어요. 엄마, 아빠, 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려고요. 좋은 사람이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요. 허락해 주실 거죠? 결혼? 우리 큰딸이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아이고, 두야. 세월이 야속하리만치 빠르구나. 너무나도 섭섭하다만 똘똘한 네가 그리 결정한 거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보나마나 잘 살겠지. 큰딸이 시집 간다는데 변변치 않게 지원해줄 수밖에 없어서 그게 너무 미안하구나. 그래, 이 엄마 생각도 같아. 네가 결혼을 하겠다는데 번듯하게 지원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에 걸리네. 저번에 내가 듣기로는 그 청년이 직업도 괜찮고 무엇보다 집안 사정이 괜찮은 것 같더만. 가게 형편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보고 들이는 눈썰미마저 아주 괜찮은 집안이구나. 와, 우리가 그런 것과 사돈을 맺게 된다니. 엄마는 그저 우리 수연이가 기특하고 장해. 두 분께서는 흔쾌히 반겨주셨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야 저는 너무 섣불렀나 싶었어요.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미 결혼은 확정난 것처럼 말씀을 드려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부모님과 제 여동생은 제가 곧 결혼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즐거운 얼굴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저는 정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댁으로부터 반대를 당했어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표현을 제가 두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였는데요. 근엄한 인상의 시아버지께서는 조금의 미소도 짓지 않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직 아무 말씀도 안 드렸고 그저 눈앞에 등장하기만 한 것인데도 저를 엄청나게 째려보셨어요. 남편이 늦둥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보다 육안으로도 연배가 훨씬 높으셨고 저는 자연스레 주눅이 들었습니다. 뭐? 집이 재산이 개똥에 쓸래도 없다고? 학력은 대학도 안 간 고졸이라 가방끈도 짧다고? 게다가 지금 어디 뭐 알아주는 대기업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한마디로 모든 게 변변치 않다는 뜻이잖아. 아니 어쩌다가 이런 황당하기 그지없는 날파리가 우리 아들한테 꼬여들었담? 어머니, 저는 개똥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는데요. 그냥 집에 이렇다 할 재산의 규모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뿐인데 집안 상황이며 분위기를 봤을 때 제가 대학 진학을 안 하는 것이 무조건 낫다고 판단해서 바로 취업부터 했던 거고요. 지금도 이 점을 아쉬워할지언정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얻은 것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 얻은 것들의 가치는 누가 판단하니? 세상이 판단을 해줘야지. 너 혼자 방구석에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계산기 두드리면
그게 정답이겠어? 아이고, 아예 대화가 안 통하는구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더 볼 필요도 없겠네. 나는 이 결혼 무조건 반대야.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어설픈 날파리한테 내어줄 순 없지. 결혼은 무슨,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 드라마에서나 접하였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말. 직접 들어보니까 기분이 정말 가라앉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목이 벌겋게 되신 채로 저에게 외치셨고, 저는 모멸감에 휩싸여서 주먹을 꽉 쥐면서 분노와 당혹감을 버텨냈습니다. 제 옆에서 남편은 그때 예상 못한 상황에 말문이 막혔는지 놀란 얼굴로 굳어 있었고요. 자기 부모 설득 하나는 전혀 문제 없을 것처럼 남편은 자신 있어 보였었는데 적어도 제 눈에 비친 모습은 그러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자기 부모 앞에서 결혼 이야기를 정식으로 꺼낸 자리에서 남편은 제대로 된 논리나 주장 한 번을 못 펼쳤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속으로 실소를 짓고 있었죠. 가족들에게 결혼한다고 괜히 큰 소리 다 쳐놓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때였어요. 딴 건 몰라도 말하는 본새가 영특하면서도 인상은 수더분하니 참하네. 자고로 여자는 결혼해서 남자 내조를 잘해야 하거든. 왜냐면 남자란 게 결국은 여자가 어떻게 내조를 받쳐주느냐에 달라지게 되어 있어.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호탕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경상도 사투리가 언뜻 섞여 들리는 억양이었는데 남편이 자기 친가가 부산 쪽이라는 말을 해줬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가 대학 나오고 직장 번지르르 한 데 다녀봤자 기만 세지고 말만 많아지는 법이지. 요즘처럼 밥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 다양해진 때도 없는데 굳이 고졸이라는 딱지가 큰 흠도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본다. 감사합니다. 저도 비록 사회 경력이 결코 긴 건 아니지만 고졸이라고 해서 딱히 차별대우 받으면서 일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 밥그릇 정도만 잘 챙기고 사는 능력이 있으면 그걸로 된 거지. 내가 요새 건강이 부쩍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 막내 아들 놈이 얼른 장가 들어가지고 자기 가정 꾸리고 자식들 낳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고 그러네. 시아버지께서 걸걸하게 너스레를 떠시자 그 옆에서 시어머니께서는 환장하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영 못마땅하시다는 듯 한숨까지 푹푹 내쉬었지만 저를 향해 호탕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건네시는 시아버지를 향해 이런 방구에 불만도 못 내비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시어머니께서 성격이 괄괄하시긴 해도 결국 시아버지의 의견이나 결정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시는 분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시댁이 참 가부장적인 것 같았네요. 저는 어쨌거나 시아버지께서 제 편을 들어주셨다는 결론만 보고 속으로 무척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되었겠나요? 제가 남편을 남편이라고 칭하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결혼에 꼴이 나였습니다. 확연히 제가 기우는 결혼이었기에 친정 식구들은 당연하고 가까운 지인들까지 깜짝 놀라면서 축하를 많이 해주었어요. 저에게 로또 맞았다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시댁이 잘 사는 건 아니었는데 남들 눈에는 아마 제 친정 집안의 전망이 몹시 안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저는 저보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라는 조건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서 시댁의 지원을 많이 받은 신혼집에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인 건 맞다고 스스로 평가했네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그 못마땅하게 저를 보시는 그 표정을 끝내 거두지 않으셨지만요. 게다가 남편의 누나들인 제 시누이 2명은
자기 모친과 언행이 똑 닮았더라고요. 마치 불쾌한 것을 보듯 두 사람 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눈가를 구기기 일쑤였죠. 저도 사람인지라 저를 환영하지 않으시는 그 반응들에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올케네는 집안 수준이 좀 그렇다. 아버님은 자잘한 부품 판매점에서 사장으로 계신 것도 아니고 직원으로 일을 하신다고? 게다가 밤에는 종종 대리운전 일을 하시고? 그런 건 빚쟁이들이나 돈 갚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투잡 아닌가? 에이, 언니. 올케는 어머님께서도 몸이 특이한 문제가 있으셔서 치료받으신다잖아. 돈 나갈 일이 꾸준히 있다는 거겠지. 아, 그리고 올케 동생은 그 학교 이름 들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 전문대 이제 막 졸업했다면서. 아휴, 앞으로 돈 들어올 전망은 좋지 않은데 대리운전 투잡을 어떻게 그만두겠어. 결혼하고 나서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였는데요. 제가 부추 다듬느라 한참 부엌에 앉아있는 것을 뻔히 보고 알면서도 시누이들이 근처에서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둘 다 저보다 나이도 훨씬 연상이었고 각자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는 엄마들이었는데 배려심 하나 없이 말을 내뱉는 그 태도들을 보면서 사람이 나이를 허투루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아빠가 워낙 운전을 즐기시면서 잘하시기도 하고 대리운전으로 간혹 돈을 쏠쏠하게 버는 재미를 느끼고 계셔서 저는 그 점이 부끄럽다거나 안 좋게 여겨진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또 너무 긍정적이었던 건가 봐요. 아빠의 직업을 두고 시누이들이 신나서 조롱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입맛이 씁쓸해지더군요. 뒤늦게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화를 내기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참고 있었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던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넓고 하는 일 또한 다양하다. 고귀한 직업이 있으면 당연히 천한 직업도 있는 법이야. 그런 천한 일을 하는 종자들도 있어야 귀한 일 하는 사람들이 조명도 받고 대우를 받는 법이거늘. 너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시선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계셨지만 엄연히 시누이들을 향해 던지신 말씀이었죠. 저는 언뜻 듣고 나서 처음에는 시아버지께서 당신의 딸들을 나무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곱씹어 보니까 저희 아빠를 결국 천한일 하는 종자로 폄하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뻔히 제 얘기 하시는 게 보이는데 대놓고 그냥 말씀을 하시거나 저 안 보이는 데서 그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사자 앞에서 그러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머나 옳게. 우리는 방금 날씨 얘기 나눈 거였어. 본인 얘기를 한 줄 안 거야? 착각도 대단하다. 역시 누리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도 달라지나 봐. 속이 간장종지만 하네. 제가 배움이 긴 사람은 아니지만 저런 행동이 못 배워 먹은 거라는 점은 확실히 알았네요. 너무 유치하니까 오히려 상대할 가치도 없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그날 더 오래 머무르지 않고 시댁을 일찍 나왔어요. 남편에게 제가 겪은 상황을 다 알려주었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의 표정이 엄청 굳고 안 좋아졌는데요. 저는 그래서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주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었어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예상했던 거죠. 이틀 뒤 퇴근하고 집에 저녁을 차리는 도중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얘, 너 엊그제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홀라당 가버렸더라? 내가 이웃집에 뭐 좀 주러 들렀다가 얘기 잠깐 나누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는 없고 부츠만 자리에 덜렁 있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를 아니?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지. 말씀드렸어요. 이만 가보겠다고 아버님 형님들께 다 인사하고 나왔는데요. 나한테는 안 했잖아. 어떻게 어른 하나를 빼먹을 수가 있어? 이런 걸 누가 옆에서 가르쳐줘야 하는 거라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의인 것을. 며느리 잘못 들인 거 아니냐고 우리 딸들이 나를 얼마나 쪼아대고 놀려대든지 내가 민망해서 아주 혼났어.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받아치고 싶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소모전이 될까봐 그냥 참으면서 어색한 웃음소리만 흘렸습니다. 빨리 전화나 끊고 마저 저녁을 차리고 싶었죠. 얘는 눈치도 없나? 왜 실실 웃기만 해? 근데 너 혹시 지금 저녁 차리는 거니? 소리가 방금 냄비 뚜껑 닫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아, 네, 맞아요. 지금 퇴근해서 저녁밥 차리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찌개랑 제육볶음해서 먹으려고요. 이제 저녁을 차린다고? 이상하다. 우리 아들이 오늘 퇴근한 지가 벌써 꽤 됐는데. 그럼 이미 집에 와 있을 텐데 밥을 이제야 차리는 거야? 오빠가 오늘 일찍 퇴근하는 요일이라서 먼저 집에 와 있기는 했는데요. 어머님 이걸 알고 계셨구나. 저는 평소처럼 퇴근하니까 지금 저녁 차릴 수밖에 없어요. 어머나 세상에나. 그럼 우리 아들이 벌써 1시간은 좋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었겠구나. 아니 너는 이렇게 될 것 같은 날이면 뭐 아침이나 그 전날 밤에 미리미리 저녁거리 딱딱 준비해놨어야지. 고기 같은 것도 미리 재놨다가 그냥 볶기만 하면 되게 하고 찌개는 미리 끓여놓고 먹기 전에 데우면 되고 이런 걸 맞춰서 해야 남편 내조할 줄 아는 여잔 거야. 너는 어디 가서 행여나 우리 아들 내조한다고 산다는 말 입도 뻥끗하지 마라. 하루 종일 일하다 퇴근해서 바로 저녁밥 차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잔소리까지 들으려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끊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쐐기를 날리셨습니다. 작은 일면만 봐도 사람 수준이 보이고 나아가서 그 집안의 수준까지도 보이는 거지. 고졸인데다가 못 배워먹은 집안. 아유, 알만하다. 내가 벌써부터 뭔 기대를 하랴. 앞으로 정신 차리고 배워나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어머님, 실례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별로 뛰어난 수준처럼 느껴지시지 않는데요. 제가 그럼 어머니께 뭘 배워나가죠? 뭐야? 하여간 너 다음부터는 왔으면 왔다고 갈 거면 간다고 보고하고 가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아들 밥은 항상 제때 차려줘야 된다. 아무튼 이제 어떻게 잘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단순히 화가 났다는 표현으로는 제 심정을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으로 그때 기가 막혔어요. 통화가 끊어진 핸드폰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제가 고기를 살짝 태우고 말았죠. 그만큼 어이가 없었고 밥을 먹으면서 도저히 남편에게 안 물어볼 수가 없었네요. 오빠, 퇴근하면서 어머님이랑 연락한 거 맞아? 원래 퇴근하면 퇴근한다고 어머니께 오빠는 말씀드려? 말씀 안 드리면 걱정하셔서 내가 웬만하면 잊지 않고 연락 드리려고 해. 그런데 그건 왜? 왜긴 왜야.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먼저 꺼내시니까 그렇지. 내가 고졸이면 어떻고 우리 식구들이 그저 그런 수준으로 살면 뭐 어때. 나는 이런 걸로 어머님을 비롯해서 아버님, 형님들까지 오빠네 식구들이 사람 얕잡아 보는 거 정말 별로라고 생각해. 나도 네 생각에 동의해. 그런데 원래 그런 사람들인 걸 어떡하겠어. 큰 아기를 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너도 괜히 자꾸 신경 쓰지 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어. 면전 앞에서 그러면 무시가 안 되는데 오빠가 아버님께만이라도 말씀 좀 잘 드려놓을 수 없는 거야? 내가? 대체 뭐라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 요즘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에는 많이 예스럽고 꼬인 사고방식 가지고 계신 분이야.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려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을 거야. 내가 적당히 무시하고 체념하는 수밖에. 적응을 빨리 하는 게 낫다는 거지. 시어머니의 막말보다 개인적으로 이 차분한 남편의 발언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제가 참아야 한다는 것만큼 저를 무력한 실망감으로 빠뜨리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나보다 나은 조건이랑 결혼한다고 너무 설레서 정신이 팔려 있었구나. 이런 후회로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 성격 만만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 시아버지 또한 괄괄하시고 보통 내기가 아니신 분이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결혼을 다시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였죠. 제가 멸시당하는 것, 그리고 참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시댁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어요. 이유는 제가 확 기우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지고 온 게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는 건지 뭔지. 이게 사람 자존심을 마구 상하게 만들더군요. 저는 솔직히 시아버지의 지지가 아니었으면 결혼을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었기에 원래는 시아버지께 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옅어지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고로 가장 이상적인 여잔 말이야. 자기 남자 기를 팍팍 살려줄 줄 아는 그런 여자인 법이거든. 이게 내적 외적으로 다 해당되는 소린데 내가 오늘 우리 며느라기 위해서 속성 강의 한번 해주마. 귓구녕 파고 잘 들어라. 아버님, 저번에도 저한테 무슨 속성 강의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내조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요? 제가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허! 지금 어디서 함부로 끼어들어? 기든 아니든 일단 입부터 조개처럼 꽉 닫고 경청부터. 이게 1번이야. 쥐뿔 가진 것도 없이 몸뚱이만 들고 시집 와버렸으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선보여야 하는 기라. 며느라기야, 알아들었냐? 자꾸만 저에게 당신의 사상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주입시키려고 하시는 듯 보였죠. 성질은 드세시지만 시아버지께는 직접적으로 한마디 제대로 못 날리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밀어봤을 때 저도 어쩌면 그렇게 되어갈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처음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가고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자신감이 없었고 많은 고민들을 안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근본적인 괴로움에 직면하진 않았었어요. 설마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힘들어질 줄은 상상도 못한 바였네요. 남편은 자꾸만 저에게 얼마간만 참고 견디면 이런 과정도 다 지나갈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지만 저는 점점 더 회의적이 되어갔는데요. 시아버지께서는 요즘 흔히 쓰는 표현으로 꼰대가 따로 없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분이 회춘을 하시지 않는 이상 사고방식이 바뀔 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부모님과 안부를 나누러 통화를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절대 그런 티 안 냈지만요. 그래 수연아, 우리 큰딸.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지? 오늘은 네 엄마가 저녁약을 일찍 복용하는 바람에 지금 자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대신 받았다. 그런 거였어? 어쩐지 엄마 휴대폰을 왜 아빠가 받으시나 했어요. 저는 당연히 문제없이 늘 똑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병원 약 잘 챙겨 드시다 보네요. 아빠는 저녁 식사 다 드셨고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나야 뭐 늘 튼튼하고 밥도 잘 먹고 그러면서 살지. 그런데 우리 큰딸,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목소리가 고민이 있는지 가라앉아 있는데.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털어놔봐. 도움은 못 되더라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도 있잖냐. 안 그러니?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티를 안 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담담하게 목소리를 꾸며내도 부모님은 자식의 다른 점을 눈치챌 수 있는 법인가 봐요. 울컥 솟아오른 감정을 눌러낸 저는 시시콜콜한 상황들까지 다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서 시아버지 이야기만 잠깐 해드렸어요.
너무 상세하게 얘기를 다 해드리면 제 결혼 생활을 아빠가 너무 걱정하시게 될까봐 차마 그러지는 못한 거였네요. 아버님이 연세도 있으신 만큼 확실히 옛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아빠, 나는 어렸을 때도 외가는 너무 멀어서 잘 가지도 못했고, 친가는 서글서글한 할아버지만 계시니까 나이가 꼬장꼬장하게 드신 분을 상대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낯설고 적응하기 힘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선을 지켜서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너무 어렵네요.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나는 종종 대리운전 일을 나가다 보니까 별별 손님을 다 만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군상에 대해서 조금은 태도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말이야, 이 아빠가 우리 큰딸을 위해서 그 바깥 사돈을 한번 만나봐도 될까? 네? 아빠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그림은 상상도 못 해봤는데. 아, 맞다. 지난번에 아버님이 바닷가 다큐를 보시더니 낚시 이야기를 잠깐 꺼내셨거든요. 아빠가 혹시 낚시 즐기시는지 그걸 궁금해하신 것 같았어요. 낚시? 내가 또 낚시하면 제법 일가견이 있지. 장비는 부족해도 늘 손맛으로 장비는 부족해도 늘 손맛으로 대어를 건지는 게 이 아빠잖냐. 그럼 내가 언제 시간이라도 나면 바깥사돈하고 낚시도 하고 소주 한 잔도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봐야겠구나. 우리 큰딸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저 행복하게 재밌게 고생은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아. 알았지? 저는 늘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아빠와 항상 가깝다고 여기고는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심적으로 힘들고 고민이 많던 찰나에 잠깐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져서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역시 힘들 때 나를 알아봐주고 위로해주는 건 부모님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죠. 유쾌하게 웃으시는 아빠의 웃음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그려지게 만들었던 것 같네요. 저희 아빠는 언제나 그러신 분이었어요. 대체로 조곤조곤하거나 밝게 말씀을 하시고 그 성정은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분이셨죠. 하지만 그 잔잔한 물결에 파동이 한번 일어나면 거침이 없으시기도 한데 이건 좀처럼 볼 수 없는 면모이거든요. 그런데 설마 아빠가 시아버지와의 일로 화가 폭발하시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한 바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시어머니의 안부 전화 요청에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덩달아 남편하고도 냉랭하게 지내던 때였는데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안부 전화 네가 먼저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런 거 없는 날은 카톡으로 간단히 안부 내용 보내놓으면 되겠고. 네? 어머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일주일에 전화로 굳이 3번씩이나 어머니께 여쭐 만한 안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 아니고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일정이 매일 있기 때문에 은근히 시간 내기도 어려워요. 아가씨 생활은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결혼했으면 이제 새로운 삶이 있는 법이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은 너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 안 하니? 안부 전화가 기본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가르침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어머니께 꼬박꼬박 안부 전화 드릴게요. 그때마다 제 옆에서 오빠는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 똑같이 드리면 되겠네요. 이런 공동의 일정이 생기면 저희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 것 같아서 아주 좋네요. 뭐야? 우리 아들한테 안부 전화를 시키겠다고? 바쁘고 고단한 우리 아들한테 어쩜 너는 그런 걸 시킨다고 그러니? 어머님, 저도 바쁘고 고단해요. 게다가 저는 오빠보다 훨씬 더 많은 가사노동을 집에서도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랑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같아? 아무리 그래도 너랑 우리 아들이랑 어떻게 같니? 너는 결혼하면서 돈 얼마 들고 오지도 않았잖아.
아이고, 머리야. 안부 전화하는 건 내가 다음에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우선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 아들한테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니까 저는 더더욱 남편에게 이 안부 전화 이야기를 얼른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다가 남편하고 냉전 상태에 돌입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무엇이든 간에 자기 가족 편을 들었고 특히나 시부모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라고 무조건 전제를 깔고 들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게 남편의 입장이었죠.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저도 짜증을 냈고요. 그러다 보니 둘 사이가 조금 냉랭해졌던 거예요. 남편은 은근히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눈치였기 때문에 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그러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어떤 애정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서 속이 무척 답답했는데요. 늦은 저녁 시간 전화 한 통이 걸려와서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였는데 목소리가 무척 당황하신 투였습니다. 수연아, 네 동생이 어제 오늘 어디 멀리 나가 있어서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너한테 전화했어. 네,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네 아빠 말이야. 아무래도 네 시아버지하고 한바탕 싸운 것 같구나. 내가 보기에는 그래. 뭐라고요? 아빠가 아버님이랑 싸우셨다고요? 아니, 어쩌다가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네 아빠 집에 올 때 다 됐는데 너 지금 시간 괜찮으면 잠깐 집으로 올 수 있겠어? 엄마가 요새 저녁약을 독한 걸로 먹었더니 이 시간만 지나면 너무 잠이 오고 정신이 쏙 빠져서 네가 이따 집에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빠가 대체 뭔 일을 저지르고 집에 돌아오는 중인지 나도 대강만 들은 거라서 아직 잘 몰라. 엄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미 나갈 작정을 마친 뒤였습니다. 난데없이 아빠와 시아버지의 조합이라니 이게 대체 웬 터무니없는 조합인가 싶었습니다. 냉정 중인 남편이 제가 갑자기 외출을 하자 궁금하다는 눈빛을 보내왔지만 이내 고개를 반대쪽으로 휙 돌려버리더군요. 어린아이도 저것보다는 유치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숨을 내쉬며 집을 나선 저는 친정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아빠를 뵐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저보다 딱 30분 먼저 집에 당도하신 모양이었죠. 아빠, 엄마가 전화 주셔서 제가 왔어요. 아버님이랑 혹시 싸우신 거예요? 대체 어쩌다가요? 애초에 어디서 어떻게 만나신 건데요? 에휴, 어떻게 만났겠냐. 사돈지간에 연락을 한 겸 덕담이나 주고받으면서 다음에 낚시나 등산 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간 거지. 아니 그런데 그 양반이 나보고 부산을 가지 않겠냐고 먼저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 대리운전 뛸 정도면 운전을 무척 잘할 것 같은데 부산까지 운전 가능하냐면서 나에게 그러더구나. 부산이라 함은 시아버지의 본가가 있는 곳이기도 하였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떠올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아빠는 약간 고조된 말투로 설명을 이어가셨는데 들을수록 제 표정은 점차 굳어만 갔습니다. 아빠는 흔쾌히 시아버지의 부산행에 동행을 하셨어요. 운전대를 잡으셨고요. 차는 시아버지의 차였습니다. 부산에 가서 낚시도 하고 시아버지의 지인분들도 만나고 대략 이런 일정이었나 봐요. 갑자기 성사된 부산행이라는 것이나 아빠가 거기까지 운전을 하고 가시게 된 것이나 여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침묵만 오가진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이런저런 대화가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였죠. 저는 고졸이고 제 동생은 전문대를 나왔는데요. 이걸 가지고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식들과 저희 자매의 수준이 너무 비교가 된다며 아빠를 향해 힐난을 날리신 거예요. 자식 농사 망쳐도 어떻게 그렇게 망칠 수가 있냐면서 나를 아주 비웃으면서 그 양반이 그렇게 말을 하더구나. 내가 그걸 듣고 어떻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어.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다고. 내가 그렇게 분명히 몇 번이나 그 양반에게 말을 했지. 거기까지만 하시라고. 그런데 그만하기는커녕 그 양반이 아예 한수를 더 떠서 많이 부족한 며느리를 받아준 건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입을 놀리더구나. 아빠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참담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지난 몇 달간 참아오고 인내했던 순간들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수연이 너도 부산을 가봤으면 할 것 아니냐. 거기가 진입하자마자 차가 얼마나 막혀. 그런데도 내가 오죽하면 갓길에다가 차를 세웠다. 그 복잡도로 상황을 보면서도 내가 당최 안 그럴 수가 있었어야지. 내가 차 세우자마자 그 양반한테 그랬다. 진짜 이거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사람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어. 아빠 잘하셨어요. 거기서 참으셨다고 하면 저 지금 진짜 눈물 나왔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요? 그분이 그래서 아빠한테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격앙이 되어서 아빠에게 여쭤보자 잠시 침묵이 감돌았어요. 아빠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진실을 요구하는 제 눈빛을 보시고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 양반이 냅다 지갑을 꺼내들더니 지피는 지폐를 그대로 집어다가 내 얼굴에 던지더구나. 이게 다 5만 원짜리니까 황송한 일인 줄 알라면서. 나한테 이거 받고 찍소리 말고 입 닥치라고 하더라. 남의 운전기사 노릇이나 때때로 하면서 푼돈 버는 주제에 고개 쳐들고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했던가? 나 원참 내가 살다 그런 꼴을 당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 어찌나 화가 나고 그 순간에 뒷골이 확 당기던지. 지금 제가 뭘 들은 거예요? 아빠, 정말 그게 다 사실이에요? 제 시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아빠 얼굴에다가 돈을 던지셨다고요? 게다가 그딴 모욕적인 발언을 남기셨다고요? 아빠는 거기까지 가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한참이나 중얼거렸습니다. 구석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계셨던 어머니가 현기증을 느끼셨는지 손으로 머리를 짚으셨죠. 당장이라도 울고 싶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그와 동시에 미칠 것 같은 분노가 제 전신을 휘감아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제 앞이라고 애써 표정 관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시는 아빠를 저는 눈치챌 수 있었어요. 딸 자식에게 나 이런 일 당했으니까 너 당장 이혼해라. 이렇게는 절대 말씀 못하실 분. 무조건 자식의 입장이 우선이고 자식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복을 이루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제 아빠이셨으니까요. 내가 그 돈 절대 받을 생각 없으니까 돈 다시 챙기시라고 인성과 교養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 남기고 자리를 떴다. 정말 속에 천불이 나는 것 같아서 부산까지 간 김에 바닷가에서 멋진 바다나 실컷 보면서 감정 가라앉히고 그러고 난 뒤에 기차 타고 지금 올라온 거야.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네가 난감해질까 봐 이 아빠는 그것부터 걱정이 되는데. 저는 갑자기 제가 너무 불효자가 된 것 같은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빠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아빠가 당하신 수모를 듣고도 이 결혼생활 무작정 지속하겠다고 할 만큼 남편한테 미쳐있지도 않고요. 대단히 사랑하지도 않아요. 저한테는 저희 네 식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이건 변할 수 없어요. 아빠가 이런 일 겪게 되신 건 순전히 제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너무 죄송해요. 저 이만 가볼게요.
눈물을 훔치며 돌아서는 저를 부모님께서는 탄식을 흘리시는 와중에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못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집에 도착한 저의 눈은 말라 있었고 축구 경기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제가 아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무척 당황한 남편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에게 기껏 이런 질문이나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지금 뭘 어떡하라는 거야? 아버지하고 장인어른 두 분의 일인데 우리가 굳이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오빠,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한 자세로 나올 수가 있어? 오빠는 그러면 아버님께 아무런 말씀도 안 드릴 작정인가 봐? 이런 전말을 듣고도 어떻게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할 수가 있어?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잘못하시긴 했는데 거기서 장인어른도 받아치셨잖아. 그럼 두 분 다 결국 똑같은 거지. 동일하게 잘못하셨는데 굳이 이러쿵저러쿵.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오빠, 지금부터는 잘 생각하고 입 여는 게 좋을 거야. 나 그간 참아온 거 많거든? 진짜로 이혼하는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이혼하면 누가 손해겠어. 당연히 여자 쪽이 손해인데 너 너무 그렇게 센 척할 필요 없어. 정말 웃긴다. 그러니까 오빠는 지금 여자가 어디서 먼저 이혼 얘기 꺼내냐고 나한테 으스대는 거나 마찬가지네. 부전자전이라더니 가부장적이고 꽉 막혀있는 자기 부친 똑 닮았구나. 내가 너 같은 놈이랑 계속 살다가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인다. 야, 나 이혼 하나도 안 무섭고 겁 하나도 안 나니까 이혼해. 이혼하자고. 무슨 이까짓 걸로 이혼을 하냐? 너 진짜 사람 이상하다. 너 성격 파탄자야? 그러면서 남편은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이혼을 피해 도망친 셈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헛웃음만 계속 나오더군요. 애정이고 신뢰고 간에 모든 것이 이 남자와의 관계에서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행동 개시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서류 작성부터 했고요. 그거 들고서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의 사촌 남동생 부부까지 이렇게 모여서 커피하고 떡을 즐기고 있더군요. 딱 봐도 한창 대화의 장이 열리던 와중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아빠의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가방에서 주섬주섬 서류부터 꺼내들었어요.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불쑥 찾아뵀어요. 네 부친 일로 온 거구나? 그래, 네 부친이 뭐라고 하시던? 머리를 식히고 나니까 진정이 되고 반성이 된다고 하던? 네 부친이라니 표현이 너무 이상했죠.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일동이 작게 웃더군요. 분명히 하루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표시였죠. 저는 그 상황이 옳게 전달이 되었을지는 미지수였지만요. 저희 아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성이라뇨? 금시초문인데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너, 네 부친한테 뭐 들은 것 없었냐? 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네 부친이 나한테 뭐 좀 크게 실수한 게 있어서 그래. 아, 그러신가요? 근데 저는 지금 저희 아빠 일로 온 게 아니라요. 저희 부부 일로 왔어요. 결국 그거나 이거나 같은 일이긴 하지만요. 또박또박하게 말을 뱉은 저는 손에 쥔 종이를 시아버지의 얼굴 정면을 향해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큰 시누이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이게 너 감히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가 하늘 같은 시아버지한테 이딴 짓을 해? 왜요? 아버님, 저희 아빠 얼굴에도 잘만 던져놓으셨잖아요. 그 몰상식한 행위 직접 당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산뜻하신가요?
이게 완전히 머리가 돌았구나. 이 못 빼어먹은 것 같은 이라고. 며느리가 어디 감히 시아버지 얼굴에다가 뭘 던질 생각을 해? 그럼 사돈에게 던지는 건 말이 되고요? 참나. 그리고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아닌데요. 그 종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가 거의 동시에 그 종이를 집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시아버지께서도 그 종이의 정체를 알게 되셨죠. 이혼설이라는 것에 일동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도장 다 찍어놨고요. 그 잘난 아드님 도장은 직접 받으세요. 하늘 같으신 아버님이시니까 그 정도 받으시는 건 일도 아니시죠? 설마 그것도 못 받아내시면 가장의 권위 따위는 없는 걸로 생각할게요. 아예 말문이 턱 막혀버린 그들을 뒤로 한 채 저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그 집을 나섰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넘어지셨는지 우당탕탕 소리가 났고 시어머니께서 호들갑을 떠시며 괜찮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닫히는 현관문 사이로 들려왔네요. 닫힌 문 너머의 일이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혼으로 가는 길이 아주 상쾌하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전 남편은 상황이 그렇게 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저와 이혼을 해주었는데요. 저보다는 자기가 앞으로 잘 살 거라고 확신하는지 마지막엔 저를 오만하게 노려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고 돌아섰죠. 아, 맞다.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께서 옛날부터 갖고 계셨던 작은 땅이 있는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해서 맨날 등한시 되어 왔었거든. 그런데 그게 이번에 재개발 수지 맞았어. 할아버지께서는 그 재산 전부 다 나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뜻을 표하셨고 온 집안 사람들도 다 동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어때? 이 정도면 내가 앞으로 걱정 없이 잘 살 것 같지 않아? 오빠도 잘 살아. 그 인간이 거의 발작을 하면서 후회로 몸부림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이미 이혼은 성립된 후였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죠. 떠난 버스를 보면서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그게 후진해서 돌아오겠나요? 비록 실패한 결혼이었지만 교훈을 얻은 저는 현재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